8시 뉴스데스크입니다.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18개 공공기관이 부채 40조 원을 추가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토지주택공사와 한전은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철도공사는 용산 부지를 재매각하기로 했습니다. 1억여 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가 이르면 오는 17일부터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됩니다. 이들 카드사의 신규 가입과 대출 업무가 전면 금지되고 재발급이나 카드 결제 등 기존 고객 서비스만 이루어집니다. 중국이 작년 11월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안에 들어온 일본 군용기를 전투기로 추격해 실탄을 쏘며 몰아냈습니다.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 유학을 떠난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자녀를 홀로 키웠던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신청하자 법원이 남편에게 위자료 7천만 원을 포함한 9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가 층간소음의 한도 기준을 주간 40데시벨, 야간 35데시벨로 강화하고 배상액도 30% 올리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중에 환자, 유아, 수험생이 있다면 2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휴가 끝나는 내일 아침부터 다시 한파가 몰려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고 입춘인 모레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올 12월부터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돼지 농장이나 도축장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 번호가 매겨져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연이어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면서 신흥국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시? 8시 명분입니다. 와우, 친절한데? 친절한 롯데3 그리고 기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도한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빚을 40조 원 더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핵심 자산은 빼고 팔 수 있는 땅과 건물은 다 팔겠다는 겁니다.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산 개발이 무산되면서 허공에 뜬 용산 역세권 부지. 코레일은 이 부지를 민간에 되팔고 민자역사 지분을 내놔 앞으로 4년 동안 1조 6천억 원의 빚을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강남 본사 건물을 매각하고 석유공사는 울산 비축기지 부지를 내다 파는 등 팔 수 있는 자산은 다 팔겠다는 겁니다. 사업 구조 조정에도 나서 LH공사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고 사업 착수 시기를 조절합니다. LH는 130조 원이 넘는 빚으로 하루 이자만 120억 원을 내고 있습니다. 돈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자본 같이 공동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이제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죠. 정부의 부채 감축 계획서를 제출한 18개 주요 공공기관이 추가로 줄이겠다는 빚은 40조 원. 이렇게 되면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은 기존 계획보다 10%포인트 낮은 200%로 낮아집니다. 과도한 복리후생비도 줄여 한국거래소가 지난해보다 1인당 859만 원, 수출입은행 576만 원 등 38개 기관이 1인당 평균 144만 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알짜 자산이 헐값에 팔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실행 가능성을 정밀 검토해 이르면 이달 말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1억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국민, 롯데 그리고 농협카드가 이르면 오는 17일부터 3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입니다. 강민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에도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KB국민과 롯데, NH농협카드 회원을 탈퇴하거나 재발급, 해지한 건수는 700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전례가 없는 사건인 만큼 역대 최고 수준인 3개월 영업정지 방침을 내일 카드 3사에 사전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열흘 동안 소명 기회를 준 뒤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해 이르면 오는 17일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국민적인 관심사고 중요한 사건이니만큼 최대한 빨리 제재 수를 취하겠다는 거죠. 기존 고객들의 카드 사용이나 한도 내 대출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회원 모집과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 신규 업무는 모두 금지됩니다. 금융사를 사칭한 불법 대부 광고와 대출 사기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 차단 조치에 들어갑니다. 100만 원 이상을 이체할 때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한 서비스도 증권사 등 금융업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증권, 보험 등 33개의 대규모 금융사에 대해서도 내일부터 특별검사에 나서 고객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강민구입니다. 신흥국발 경제위기 우려에 선진국들의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금융시장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내일 국내 금융시장 개장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긴급회의를 소집해 시장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은 2년 연속 흑자인 경상수지와 사상 최고치인 외환보유고를 고려할 때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신흥국 금융불안이 길어질 경우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파장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수출의 41%가 이집트와 터키 등 주요 신흥국 10곳에 몰려있는 상황. 신흥국들이 금리를 올려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 부작용으로 현지 기업들이 도산하고 내수가 얼어붙게 되면 수출의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취약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위축되고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1,0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와 일부 부실기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네, 벌써 연휴의 끝자락입니다. 막바지 귀경 차량들이 몰리면서 고속도로엔 오후 내내 정체가 이어졌는데요. 서울요금소 중계차 연결합니다. 이동경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후 내내 답답한 흐름을 보이던 고속도로는 오후 5시를 넘어서면서 차츰 숨통이 트이더니 지금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안성나들목에서 안성 분기점까지 13km 구간에서 답답한 흐름이 계속되는 등 아직도 정체가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CCTV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안성 부근입니다. 서울로 들어서는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습 정체 구간인 영동고속도로 여주분기점 부근입니다. 1시간쯤 전부터 정체가 해소돼 지금은 차량 흐름이 원활한 모습입니다. 지금 서울로 출발하면 부산에선 4시간 30분, 광주에선 3시간 20분, 대구에선 3시간 40분이 걸립니다. 도로공사는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정체가 이어지다가 밤 10시쯤이면 대부분 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네, 요 며칠 겨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 출근길엔 강추위가 다시 찾아와 입춘인 모레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김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짙게 내려앉은 안개 탓에 도심 전경은커녕 수십 미터 앞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날씨는 봄날처럼 따뜻하고 좋은데요. 안개가 많이 껴서 조금 보고 싶은 마음껏 못 봐서 좀 아쉬운 것 같네요. 인천의 시정거리가 한때 80m까지 떨어지는 등 서해안과 중부 내륙에 낀 안개로 연휴 마지막 날 여객선과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도 봄 날씨처럼 포근했습니다. 경남 합천이 24.4도까지 치솟아 2월 상순 관측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영남 대부분이 20도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밤새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일부터 한파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대륙 고기압이 점차 확장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체감온도가 낮아 점차 추워지겠고,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로 떨어지겠고, 봄이 온다는 입춘인 모레는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 치는 등 전국이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수요일까지 이어지다 목요일쯤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옅은 황사가 나타나 오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여수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 사흘째입니다. 유조선 과속이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원유 기름띠는 계속 확산되고 있어 어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유 유출 지점에서 3km 떨어진 여수시 신덕동 앞바다. 어민들이 시커먼 기름이 뒤섞인 흡착포를 잇따라 건져냅니다. 인근 하천하구도 밀물때 들어온 원유로 기름 범벅이 됐습니다. 기름막은 광양제철소에서 오동도까지 20여 킬로미터로 확산됐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전날보다 3배 이상 많은 60여 척의 해경 함정들이 방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해서 잔존율까지 방제를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기름 덩어리가 조류를 타고 번지면서 경남 남해안도 오염이 시작됐습니다. 가리비 양식장은 물론 출하를 앞둔 농어와 감성돔 양식장에도 기름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 다 기름입니다. 뭐 어장이고 뭐이고 못 쓰게 됐습니다 지금. 사고 원인과 관련해 해경은 사고 유조선이 예인선 6척과 함께 부두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안전속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속도라는 것은 보통 여기는 10마트를 18마트 그런 형식이거든요. 배를 접안하는 과정에서 좀 더 이 정도 속도 이하로 해야 되는데. 해경은 내일 오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유조선 선장과 도선사 등의 과실이 드러나면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나인호입니다. 빗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넘어 마주오던 차와 부딪혔습니다. 8살 여아가 숨졌습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승용차 뒷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졌고 유아용 카시트는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간 채 나뒹굽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1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 금화터널 앞에서 41살 안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 분리대를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차량이 그 중앙 화단을 넘어서 상대에서 마주오는 차량하고 부딪힌 거거든요. 이 사고로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안 씨의 8살 난 딸이 숨지고 5살짜리 딸도 중태에 빠지는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는 서울을 떠나 마산으로 가던 새마을호 열차의 객차 바퀴가 선로를 이탈하면서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열차 운행이 1시간 넘게 지연돼 설을 세고 집으로 가던 승객 300여 명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설 연휴 첫날 집에서 술을 마시다 꾸짖는 어머니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른 18살 안모군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불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가스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안군 어머니는 결국 사고 다음 날 숨졌습니다. MBC 뉴스 전기영입니다. 한국에 출장을 왔다 행방불명된 일본 공무원이 일본 근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숨졌는지 온통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 장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8일 일본 기타큐슈 앞바다에서 고무보트의 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출동 직후 보트는 높은 파도에 전복됐고 이틀 뒤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船外機がついているゴムボート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外についているエンジンですね。 남성은 30살의 내각부산하 경제연구소 직원으로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 지난해 12월 한국의 경제회의 참석차 출장 갔다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타고 있던 고무보트는 한국 제품이었고 한국 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의 짐은 서울의 한 호텔에 맡겨져 있었는데 짐 주인 이름은 가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이 고무보트에 스스로 탔는지 아니면 강제로 태워진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가운데 일본 경찰은 일단 특별한 외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에서 출국한 기록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거나 어떤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서 일본기로 추정되는 군용기를 실탄까지 사용해 격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남중국해까지 확대할 경우 군사정책을 바꾸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대경 특파원이 전합니다. 음력 새해 첫날인 지난달 31일 오전 9시 35분 중국이 작년 11월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서 외국 군용기가 포착됐습니다. 동해함대 소속 수호의 30 전투기 2대가 긴급 발진해 실탄까지 사용하며 이 군용기를 격퇴한 뒤 3시간 만에 귀환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 항공기를 일본 군용기로 추정했지만 구체적인 기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전투함을 현장에 급한 데 이어 해경선 3척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해역에서 순찰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国家海洋安全和海洋权益的捍卫者，无论何时，我们都要具备能打仗、打胜仗的能力。 미국은 일본 측의 주장대로 중국이 방공식별 구역을
남중국해까지 확대할 경우 아시아에서의 군사 정책을 변경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일본 우익 세력의 조작이라며 일단 부인했지만 방공식별구역 추가 설정은 언제든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군이 음력 새해 첫날부터 외국 항공기의 실탄으로 대응하면서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일본이나 미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대경입니다. 이웃 간 다툼의 주범인 층간소음. 하지만 어느 정도의 소음이 문제가 되는지, 또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 얼마인지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내일부터는 층간소음의 기준이 더 강화되고 배상액도 오른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기준치를 넘는 소음에 4인 가족이 10개월 이상 시달렸다면 200만 원 가까운 배상을 받게 됩니다. 박선아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집에서 가장 요란한 소리를 내는 진공청소기. 하지만 아랫집에서는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만 미세하게 들립니다. 반면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어른이 뒤꿈치로 걸을 때는 바닥 진동 때문에 아랫집에선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이렇다 보니 항의해도 윗집은 이해를 못하고 법에 호소해도 소음 인정 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 보상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런 층간소음의 한도 기준이 주간 40데시벨, 야간 35데시벨로 강화되고 배상액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30% 인상됩니다. 기준을 5데시벨 미만으로 초과한 소음이 1년 이내로 지속된 경우 44만 2천 원 등 초과한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밤에 아이들이 수시로 뛰어 39데시벨의 소음이 생겨 아랫집 4인 가족이 10개월 동안 피해를 입었다면 176만 8천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피해자 중에 환자나 유아, 수험생이 있다면 20% 추가됩니다. 야간과 주간을 모두 초과했을 경우 또는 등가와 최고 소음도를 모두 추가했을 경우에는 지금 30% 정도를 가산해가지고 정부는 소음 배상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각 가정에서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게 돼 분쟁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가정에서 흔히 쓰는 정수기, 썩 믿음이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돗물보다는 나을 거란 생각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수질을 분석해봤더니 수돗물이 대부분의 정수기 물보다 훨씬 더 깨끗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왜? 미래엔 물도 사 먹는다고 하고 그러지 그러냐? 물을 미쳤다고 사 먹냐? 그런데 정말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되니 이 수돗물은 천덕꾸러기가 됐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씻을 때도 쓰지만 정작 마시지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69살 박나록 할머니 가족도 먹는 물은 정수기 물만 이용합니다. 정수기가 좋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빼먹고 했는데 그럼 깨끗이 정수기 먹으려고 하지 누가 수돗물 먹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 정수기 물을 검사했더니 수돗물에 100배가 넘는 일반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 273개 가구를 조사한 결과 수돗물은 모두 음용수로 적합했지만 정수기 146개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잔류염소는 일반 세균 등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필터링 과정에서 잔류염소가 다 제거되기 때문에 수치상 깨끗하지만 수돗물을 마시는 사람은 3%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 국민은 마실 물에만 한 해 2조 2,500억 원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수돗물 특유의 소독제 냄새는 1시간 정도 놓아두면 없어지는데 가정까지 연결되는 배관의 상태에 따라 품질에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어린 자녀들을 키우며 생계를 책임졌던 아내. 이런 조강지처를 벌인 남편에게 위자료를 포함해 9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범한 치과 기공사의 아내였던 A씨. 20여 년 전 남편이 치과 의사가 되겠다며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나자 어린 4딸과 생후 4개월 된 막내 아들의 양육을 홀로 떠맡았고 아르바이트와 부업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며 어렵게 남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하지만 7년 만에 치과 의사가 된 남편은 잦은 외박과 음주, 폭력으로 불화를 일으켰고 아내 역시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며 둘 사이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결국 아내 A씨는 이혼 소송을 냈고 법원은 남편에게 위자료 7천만 원과 함께 재산의 40%인 8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5자녀의 양육을 도맡았고 남편이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동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5명의 자녀들을 양육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사를 전담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법원에서 그 재산분할 비율을 상당히 높게 인정을 하였고, 재판부는 또 아내에게 의부증이 있다는 남편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부부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최근에 생긴 재수생 기숙학원들, 학비가 1년에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고소득층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의 재수 선택이 늘면서 이로 인한 양극화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노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기숙학원의 일과는 아침 6시 반 시작됩니다. 아침 점호와 체조를 거치고 나면 영어 듣기 시험을 시작으로 7시간 내리 수업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통제된 생활을 감내하는 이유는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해서입니다. 제대로 노력도 해보지도 않고 이제 갈라 하니까 마음이 안 내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년 한번 더 노력해보자. 이런 기숙학원은 수도권에만 43곳, 1년 학원비만 보통 2천만 원을 넘습니다. 소득이 많고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재수를 선택하는 비율이 커지면서 이들을 노린 고가의 사교육 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실제 수능 1, 2등급을 받은 학생의 40%는 재수생으로 그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엔 아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수능 가서는 정작 떨어지고 한 번 더 수능을 치게 되면 자기가 이제 점수를 올릴 자신감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재수 사교육이 대형화, 고액화되면서 소득에 따른 재수 선택의 차이도 커져 월 소득 800만 원 이상이면 30% 이상이 재수를 했지만 200만 원 미만인 경우 9%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강남 출신일수록 일반고보단 특목고 출신일수록 재수 비율이 높아 재수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UN 같은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한국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턴 과정을 거쳐 능력을 인정받아 바로 특채되는 경우가 많아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자긍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문호철 특파원입니다. 세계 8천여 개 기업을 상대로 인권과 노동자 권익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UN 산하기구 글로벌 컴팩트. 6년 전 인턴 과정을 거친 정다운 씨는 현재 정식 직원으로 채용돼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강조하는 성실함이라든지 인내라든지 끈질김이라든지 아니면 팀워크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프로페셔널 활동하는데 정말 좋은. 국제기구 내 한국인은 매년 들어 UN 기구에만 200명 등 모두 479명에 이릅니다. 특히 최근에는 세계 정치 외교의 중심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등에서 인턴 과정을 거쳐 생생한 현장 경험을 쌓아가는 한국 젊은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드로 윌슨 센터나 브루킹스 연구소 등 미국의 싱크탱크들도 최근 한국의 유능한 젊은이들을 상대로 문호를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임무가 한국을 알리는 일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기회를 통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자.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올해는 유엔 훈련조사연구소 등 6개국 10개처에 40명 이상의 인턴과 펠로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문호철입니다. 어제와 오늘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AI가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진 설 연휴 후에 더 확산되는 건 아닌지 잠복기 일주일이 고비입니다. 남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음성군 시오리 농장에서 추가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진천군 농장에서 4.1km 떨어진 곳입니다. 방역과 함께 이동도 통제됐습니다. 농장 안에서 대여 계시는 거죠. 가족분들도 다 계시고 애기들이 처음 못 가고 계속. 전북 정읍의 토종닭 농장에서도 오늘 오후 AI 의심 신고가 추가됐습니다. 어제 충북 진천과 부산에 이어 이틀 새 추가된 의심 신고는 4건. 이 가운데 부산과 정읍은 방역 당국이 정한 방역 범위 10km를 넘어선 지역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사람과 차량의 대규모 이동에 따른
AI 확산 우려도 높은 상황입니다. AI 잠복기를 고려하면 일주일 뒤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이제 설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설에 철저하게 소독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두고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또 AI 감염 경로로 유력시되는 철새 이동도 다음 달까지 계속돼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AI에 감염된 농장은 37곳.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AI 종료 시까지 분뇨와 완결 차량 1,900여 대의 소독 필증 제도를 운영하고 가금류 농장의 분뇨 반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남재현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육류는 돼지고기입니다. 인기가 좋은 만큼 원산지를 속여 파는 업자들도 많은데요. 정부가 돼지고기도 소고기처럼 어디서 사육되고 도축, 가공됐는지 이력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김세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할인점 정육 코너. 목살과 삼겹살, 항정살 등 돼지고기에 모두 국내산 표시가 돼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단속반과 함께 냉동 창고를 열어봤습니다. 포장 상자에 수입 제품 표시가 선명합니다. 이거 목살이에요. 캐나다산 목살. 판매용으로 다시 포장하면서 스티커만 국내산으로 바꾼 것입니다. 1kg에 7,000원 하는 캐나다산 돼지 목살을 국내산으로 팔면 2배 가까이 값이 뜁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 생각을 말할 수 없네요. 파주의 또 다른 할인점. 멕시코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로 적발된 돼지고기는 지난해 1,100여 톤, 한 해 전보다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원산지 속여 팔기를 막기 위해 올해 말부터 돼지고기 이력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사육과 도축, 가공 단계까지 주민등록번호 같은 12자리 고유식별번호가 매겨지고 소비자들은 이 스마트폰으로 돼지고기의 원산지 등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육 농장이나 그 도축장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역이나 위생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부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된 뒤 6개월 후부터는 원산지를 속이는 업소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횡령, 비리, 조직 사유화. 체육계에서 끊이지 않는 악습이죠. 그런데 어린이들이 꿈을 키우는 리틀 야구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보고 배울까 봐 걱정됩니다. 구경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5년째인 리틀 야구 한미 교류전. 미국에서 열리는 대회 참가비로 한국 리틀 야구 연맹은 선수들로부터 해마다 300만 원가량씩 거뒀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수들의 현지 체제비는 미국 교민들이 다 냈습니다. 모든 경비를 전액 지원했습니다. 9만 불 정도 소요된 거죠. 하나로 따지면 한 1억 정도 저희들이 투자했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이 낸 참가비 일부는 골프장 이용료와 야구계 인사 숙박비, 선물비 등으로 쓰였습니다. 46명 정도가 미국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30명이 간 걸로 해서 6만 불 이상에 되는 가량의 돈을 샌디에고에 있는 자택 금고에다 보관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돈을. 연맹 측은 근거 서류가 없을 뿐 대부분 선수들을 위해 썼다고 말합니다. 1,609불인가에 대해서 소소한 비용들 통상적인 영수증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첨부를 못했어요. 리틀 야구 연맹의 주먹구구식 운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판 경험도 없는 연맹 직원들을 경기 감독관과 심판장으로 내려보내고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연맹 회장이 승부에 개입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심판에게 무전기를 주고는 볼과 아웃 판정에 관여한다는 겁니다. 이어폰 끼고 무전기 해서 리스크 끼고 심판 본 적은 있었어요. 홈에서 어떤 접전이나 뭐 스트라이크볼을 그게 어떻게 아웃이냐 세이브냐. 연맹 측은 큰 점수차로 어린 선수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였다고 말합니다. 개인 성적을 내고 뭐 이런 사실 그런 대회가 아니거든요. 한마디 좀 할 수 있겠죠. 야, 좀 점수를 그만 좀 내주면 안 되겠냐. 뒷말이 끊이지 않자 대한체육회도 회계와 업무 처리 절차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잘못된 규정이라든가 신규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 규정이 있으면은 관리 감독 기관인 대한야구협회에 제출하고. 국내 리틀 야구 연맹 소속팀은 180여 개, 올 한해 18개 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동계올림픽 대표팀 선수단이 오늘 러시아 소치에 도착했습니다. 선수단은 가벼운 휴식을 취하며 다가올 결전을 대비했습니다. 현지에서 이명진 기자입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 새하얀 눈으로 덮인 산과 검푸른 흑해가 보이자 결전지에 다가왔음을 실감합니다. 11시간 만에 도착한 소치. 김재열 단장과 선수단 기수 이규혁이 태극기를 앞세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은 선수들은 밝은 표정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태극기를 든다는 게 이렇게 의미가 큰지 이번에 또 좀 알게 되고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착실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덜란드 훈련을 마치고 합류한 스피드스케이팅의 박승주는 동생인 쇼트트랙 대표 승희와 세영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주 보고 동생들 경기도 구경 가고 하려고요. 안현수도 러시아 선수단 일행으로 소치에 도착해 치열한 메달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첫 밤을 보낸 선수단은 장비를 점검하고 경기장을 둘러보며 결전에 대비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눈을 밟아봤거든요. 근데 눈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한국 눈이랑 설질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4년의 기다림 끝에 소치에 입성한 대표팀. 3회 연속 10위권 진입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소치에서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네, 이상화, 모태범 그리고 이승훈. 이번 소치 올림픽에서 메달을 노리고 있는 우리의 빙상 3인방이죠. 올림픽을 앞두고 실전 점검을 위해 네덜란드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운명처럼 나란히 출발선에 선 두 선수. 크라머가 초반부터 치고 나간 반면 이승훈은 안정적인 레이스에 주력했습니다. 3000m 최종 기록에서 이승훈이 1초가량 뒤졌지만 후반에 차이를 줄이며 소치에서의 치열한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알이 돼 있고 막 좀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4년 전 뼈아픈 실격패로 이승훈에게 금메달을 내줬던 크라머도 경기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He had a good last two laps, so he had progressive laps on the end, and he's doing well, and I think he's in good condition for next week. 1000m에 출전한 모태범은 최근 월드컵 우승 때보다 400m 구간 기록을 단축하며 절정의 스피드를 과시했지만 전력 노출을 의식해 막판에 힘을 뺐고 남자 선수들과 함께 500m 레이스를 펼친 이상화도 기록보단 컨디션 점검에 집중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나와서 만족스럽고 잘 산 것 같아요. 마지막 실전 점검을 끝마친 빙속 3인방은 잠시 뒤인 밤 10시 결전지 소치에 입성합니다. 네덜란드 헤렌벤에서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호남 민심의 향배입니다.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안철수 신당이 파고들었기 때문인데 정병화 기자가 민심 들어봤습니다. 설을 앞두고 광주 양동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나온다고 하는데 개혁 정치 그거를 이제 국민들은 바라기 때문에 민주당을 하는지 우리 같은 사람은 취재를 해본디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은 민주당보다 한때 10%포인트 넘게 앞서기도 했습니다. 낡은 사고와 체제를 이곳 호남에서부터 과감하게 걷어내 주십시오. 민주당은 대표가 설 연휴를 호남에서 시작할 만큼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호남은요, 민주당에게 고향과 같은 것이고 어머님의 품 같은 것입니다. 당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박지원, 정동영 등 중진 차출론도 계속 거론됩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아니기는 하지만 민주당 지지율이 다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안풍의 진원지로도 주목됐던 전북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전남이나 충청에 비해 푸대접을 받았다. 지역 발전이 너무 더디다는 민심이 깔렸어도 선택은 결국 민주당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입니다. 과연 안철수 신당에 얼마만큼 유력한 정치인들이 몰리고 있느냐 굉장히 아직은 불안하게 보는 겁니다. 지지 기반을 지키려는 민주당과 공략에 나선 안철수 신당이 맞붙을 호남 지역은 운명을 건 양측의 혈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로봇 강국 일본에서 귀여운 인형 모습을 한 로봇이 개발돼 요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못지않게 노인을 위로해준다는데요. 이명서 특파원이 소개합니다. 요양시설의 노인들이 강아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진짜 강아지가 아니고 인형 로봇. 센서가 장착돼 눈을 깜빡이거나 목을 움직이는 등 사람의 행동에 일정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반응에 기분이 좋아진 어떤 분들은 그 앞에서 노래도 부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치매 환자 등에게 마치 진짜 반려동물처럼 정서 치료에 큰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話さなかった人がこう話すようになったりとか、あと職員と利用者の間のですね、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円滑化に役立ってます。 인형 모습의 베개로 보이지만 역시 로봇. 수면 무호흡증 환자용으로 베고 자다가 숨을 멈추면 이를 감지해 손으로 얼굴을 쓰다듬어 뒤척이게 만듭니다. 그래도 계속 숨을 안 쉬면 상당히 강하게 때려 깨웁니다. 人がすぐに起きれるぐらいの力では上がってくるようになってます. 로봇 기술, 귀여운 캐릭터, 실용성 모두 일본이 강점인 분야로 이 결합이 새로운 수요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이명서입니다. 셰일가스 연속 기획 마지막 순서입니다. 셰일가스가 21세기 에너지 금맥이라지만 개발은 쉽지 않습니다. 개발의 대가가 환경 오염이기 때문인데요. 이주승 특파원이 영국에서 일고 있는 뜨거운 갈등을 취재했습니다. 셰일가스 시험 채굴이 진행 중인 영국 맨체스터. 셰일가스 추출을 뜻하는 프래킹에 반대하는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I've got a lot of family that live all around here as well. And I don't want the water supply getting poisoned. 땅속에 묻혀있는 셰일가스를 뽑기 위해 물과 화학물질을 주입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수질과 토양이 오염되고 지진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채굴 현장 입구에는 아예 반대 캠프가 차려졌습니다. We are against fracking anywhere in the country. It's not just here, anywhere over the world, anywhere over this country. 영국은 본격적인 상업 생산을 목표로 2달 전부터 5곳에서 시험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반대가 거셌지만 영국 정부는 7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So much good and bringing so much benefit to North America. I want us to benefit from it here as well. 캐머런 정부는 생산 매출액의 일부를 할당하겠다며 지방 정부와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셰일가스 매장량은 한 해 가스 사용량의 4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같이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 실제 채굴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맨체스터 바톤모스에서 MBC 뉴스 이주승입니다. 국내파 위주로 구성된 우리 축구대표팀이 공수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며 미국과의 평가전을 2대0 패배로 마쳤습니다. 해외파 선수의 연이은 골 소식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서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멕시코전의 악몽이 잊혀지기도 전에 대표팀은 미국의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전반 4분 미국의 빠른 공격에 당황하며 원돌로프스키의 헤딩골을 지켜봤고 후반 15분에도 같은 선수에게 추가골을 내줘 수비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3경기 연속 집중 점검한 김신욱, 이근호 투톱의 활용 실패까지 공수에서 부족함을 재확인한 대표팀은 결국 2대0으로 완패하며 세 차례 평가전에서 1승 2패의 아쉬운 성적을 떠안았습니다. 골을 너무 일찍 허용한 게 경기 전체적인 흐름을 바꿔놓지 않았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국내파가 고전하는 사이 대서양 건너편 해외파는 환호했습니다. 마인츠의 박주호는 상대 수비수를 스치고도 들어가는 강렬한 중거리포로 분데스리가 데뷔골을 신고했고 같은 팀 동료 구자철도 탁월한 골 컨트롤 능력을 과시하며 이적 후 첫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팀의 2대0 승리를 이끈 두 주역은 부정맞이 3배 세리머니를 선보인 뒤
넘치는 기쁨을 관중석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포근하다 못해 남부지방은 따뜻하기까지 한 설 연휴였죠. 하지만 밤새 기온이 뚝 떨어져서 내일부터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영하로 떨어진 지역이 강원 북부와 산간에 불과했는데요. 내일은 서울이 영하 4도, 철원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중부와 남부 내륙 많은 지역으로 늘어나겠습니다. 고향길 오가며 피로가 많이 쌓이셨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옅은 황사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기상정보를 계속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국 북부 지방에서 발원한 황사가 비구름 뒤편을 따라 밀려오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나라 높은 상공을 지나겠지만 그중 일부가 떨어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은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4도, 세종시 영하 1도 등 아침 기온 오늘보다 최고 9도가량 떨어지겠고요. 또 오늘 낮에 워낙 포근했기 때문에 남부지방 낮 기온은 오늘보다 10도 이상씩 떨어지겠습니다. 물결은 대부분 바다에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 아침은 서울의 수온주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도쿄는 꽤 포근하겠고요. 평양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로마에서는 한때 소나기 가능성이 있고요. 내일 토론토 눈이 오고 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